미국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취임식이 끝나면 대통령 공식 계정 사용권을 바이든 측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4.15 총선에서 나타난 신권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미국 대선에서도 대량 발견됐습니다. 양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같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엿새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세계 주요 20개국 화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이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방국가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내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4월 구매한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50만회 분이 모두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중 9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비록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해 볼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사저 경호시설 공사 비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2배가 훌쩍 넘는 약 40억 원을 책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깜빵 가면 경호도 필요 없을 텐데 40억 원을 들일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기수 칼럼니스트가 소통하지 않는 문재인을 비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YS 정부 군사조직 숙정 작업기획 하나회를 연재한 정기수 칼럼니스트는 문재인을 향해 속된 말로 거기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처럼 완전히 딴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먼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직접 선거가 아닌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선거인단이 확보되려면 우선 개표 결과 인증이 선결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논란으로 소송전이 줄줄이 이어지며 개표 결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호칭하는 언론을 두고 언론이 미국 대통령을 정하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표 결과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주지사, 주 국무장관, 선거 참관인 위원회 등이 개표 결과를 공식화하는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개 주지사와 워싱턴 DC 시장이 인증된 개표 결과와 선거인단 명부를 12월 8일까지 미 의회로 보내면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적 투표를 다시 하게 되고 드디어 대망의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12월 8일까지 주별 개표 결과를 인증하지 못하면 선거인단 투표가 불발이 되면서 대통령 선출권이 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희박한 확률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화당이 의석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앞섰거나 앞서 나가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당락의 승부처로 꼽혀온 주요 경합주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에 걸쳐 개표 결과를 최종 인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캠프 측에서 조지아주와 관련해 대규모 투표 사기 정보 공개를 예고하는 등 스모킹건 공개에 따른 개표 결과 인증이 더 지연될 거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경합주들의 개표 결과 인증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23일,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24일,
애리조나는 30일, 위스콘신은 12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별로 개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법적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지아주는 20일 수작업 재검표 끝에 바이든이 1만 2천여 표, 0.2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다는 개표 결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측 법률팀은 조지아주에 추가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패자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 21일 연방지방법원이 선거 부패가 만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의회 하원이 선거에 대해 당파를 뛰어넘은 선거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고 트럼프 캠프 측도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편 투표자의 서명 불일치와 이중투표, 기표 조작 관련 증거가 있다며 재검표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주와 관련해 대규모 투표 사기 정보가 곧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차 재검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다른 주들도 조지아주와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개표 결과 인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계속되는 소송전으로 당선 확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선과 관련 국익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였어야 했는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에 하나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권에 다시 도전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할 테니까 말이죠. 자, 또한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의사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법원 도의를 신속하게 판단해주고 있는 미국이 부럽기만 한데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얘기만 꺼냈다 하면 구구 취급받고 언론도 일제히 침묵, 또 법원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수집한 진술서와 관련해 사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명 진술서는 증인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작성하는 증언 진술서를 말하는데요. 진술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증인이 서명하고 공증인 등이 그 내용을 인증하기 때문에 서명 진술서는 법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역시 위증 시 처벌받게 됩니다. 트레이 트레이너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저스트 더 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양의 서명 진술서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너 위원장은 선거 과정을 둘러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선거의 무결성에 관한 의문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미국 내 인문학 분야 명문대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수학가 스티븐 밀러 교수의 서명 진술서를 언급했습니다. 해석학 전문가인 밀러 교수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 사기가 약 10만 표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한 바 있습니다. 트레이너 성간이 위원장은 밀러 교수가 미국의 거의 모든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인정될 만큼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미시건 사건에서 220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며 이 가운데 8명의 진술서는 공개했으니 검토해 볼 것을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대한민국 4.15 총선, 이 두 선거의 부정 의혹 패턴이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인 빳빳한 투표지 뭉치를 소개해드립니다. 양국은 모두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죠. 개표 전, 먼저 전산으로 숫자를 조작한 다음 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사전투표를 개표 막판에 들이부었다는 공통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막판에 들이부었던 그 투표 용지들은 마치 지금 막 인쇄돼 나온 신건처럼 빳빳했고, 빳빳하고 깨끗한 투표지들은 무조건 민주당 후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투표 당시 반으로 접어서 넣는 투표자들이 많은 것과 또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봉투에 넣을 때 무조건 접혀지는 것을 감안하면 개표소에서 신건과 같이 빳빳한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들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똑같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의 재질이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접혀진 투표용지도 시간이 지나면 펴질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종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충무로의 인쇄 전문가들은 신권처럼 빳빳하게 원상 회복되어 펴지는 형상기억용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진상으로 볼 때 수천 장 단위로 대량 인쇄해서 방금 인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신권 같은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데 대한 미국 측 선관위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선관위는 어떠한 해명을 할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두 나라의 선거에서 발견되는 부정선거 정황들이 점점 더 닮은 꼴이 되어가면서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두 나라의 부정선거를 기획한 세력이 동일 세력이라는 의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밤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선 창피스럽게도 문재인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은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엿새 연속으로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죠. 3차 대유행이 시작된 판국에 셀프 칭찬이 입 밖으로 나오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구독 사고님의 나레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재인은 이틀간의 G20 정상회의 중 첫날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열린 부대 행사에서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방역 상황을 국민들에게 매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신속한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찾고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국절차로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고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강화했다며 방역과 함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제공하고 많은 나라들과 진단키트와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또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8월의 재확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벗으로 성벽을 만들어 자신을 규탄하러 나온 국민들을 통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종교 편가르기 한 사실 또한 항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문재인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코로나 방역 성과를 과대포장하며 지 잘난 척을 한 다음 날 정부의 강력한 방역 대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광화문 정부 비판 집회는 원천 금지하고 살인자라고 했던 정부가 11월 14일 민노총 전국 집회는 수칙을 지키라는 수준의 통제만 했다며 코로나 방역하랬더니 편가르기 방역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으며 코로나 재확산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커녕 재확산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 그 어떠한 비난에도 꿋꿋하게 본인 자랑을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이른바 K방역이라는 말에 탄력을 받게 했던 일이 있었죠. 올해 4월 한국계 유미호건 여사의 남편인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대량 수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까다로운 미국의 FDA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이를 이용해 K방역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호건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에 현지 언론 볼티모어 선이 거짓 양성 반응이 자주 발생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 같은 소식이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당시 호건 주지사가 자체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시 재발했습니다. 한국계 부인을 둬 한국 사이로 불리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4월 구매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50만 회분이 모두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배송비 46만 달러 등 총 946만 달러, 약 106억 원을 들여 한국의 랩지노미스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랩건 50만 개를 구매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키트는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돼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랩지노믹스 교체품을 요구해 지난 5월 21일 수령했지만 250만 달러, 약 28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교체된 랩건은 현재까지 37만 개가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메릴랜드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진단키트 중 몇 개나 사용됐는지 물었지만 프랜시스 필립스 당시 메릴랜드 보건부 차관은 랩건은 가을에 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호건 주지사가 키트 교체를 처음 인정한 것은 지난 7월 16일이 돼서였는데요. 당시 그는 아이폰을 거래하는 것처럼 더 빠르고 더 좋은 검사를 위해 키트당 몇 달러를 더 내고 교환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아내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의 도움을 받아 진단 키트를 대량 수입하며 현지에서 화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연방정부가 충분한 수량의 진단키트를 확보하고 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굳이 한국에서 공수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깎아내리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스타로 떠오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나보다 낫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호건 주지사가 주도한 한국산 진단키트가 문제를 일으키며 그의 입장도 곤란해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소식에 이어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사업인 1대1로 프로젝트,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장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1대1로는 중국이 전쟁 등 만일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미국의 해상 봉쇄를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죠. 또 중국의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인도양, 대서양까지 있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거 중화제국 때처럼 중국의 패권장악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영향력 확대 사업인 1대1로 프로젝트를 공안, 경찰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 경찰의 교육훈련 제공을 이유로 접근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강화한 네트워크를 해외로 빠져나간 반체제 인사체포에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반중 매체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자체 입수한 윈난경찰대학교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대학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경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훈련은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문서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진행한 윈난경찰대의 대외 교육훈련 지원이 당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에 충실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윈난경찰대는 200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5기에 걸쳐 공안청 등 상급기관이 위탁한 62개 개발도상국 출신 2,500여 명의 법 집행관을 훈련시켰습니다. 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캄보디아 경찰학교, 라오스 공안대학, 미얀마 국립경찰훈련학교 등과 장기후호 협력을 맺었고, 라오스, 태국, 마카오 등지에서는 강사진을 파견해 현장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문서 중 다음 작업계획 1안 부분에서는 모든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여 중공의 1대1로와
윈난성 경찰 업무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고 국제적 법 집행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주변 국가에 대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인맥 관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기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화권 시사평론가 리르니는 최근 중공 공안당국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주변국 국경을 넘어들어가 중국 반체제 인사체포작전을 펼치는 일이 잦아졌다며 문서에서 언급한 인적 네트워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015년에는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 13명이 윈난 경찰대에서 경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공 공안부의 주요 인맥으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는 각국에서 중국으로 파견한 유학생이 중공 공안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1대1로는 중공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분야,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경찰, 공안 분야도 포함됐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14일 2021년 신임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 부장검사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경력금 약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 심재철 검찰국장이 직접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이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오찬이 취소되고 경력금만 지급됐고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상 신임검사 면접에 참여한 출장비 및 수당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별도 경력금이 추가 지급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 때문에 추미애가 쏘아올린 특활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법무부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까지 입장이 난처해졌는데요. 문재인이 2017년 직접 감찰을 지시했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17년 5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지검 22명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감찰반이 꾸려졌는데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가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경력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감찰반은 감찰 착수 20일 만에 이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고, 감찰 결과 발표 뒤 이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사건은 문재인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 간부들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려 찍어내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었죠. 그렇다면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1,000여만 원의 현찰을 특활비로 지급한 것과 문재인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은 과연 뭐가 틀릴까요?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문제 삼을 뜻을 굽히지 않자 내정남불, 즉 내가 하면 적법, 상대방이 하면 불법식 행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정남불의 기본은 뻔뻔함이죠.
추미애의 뻔뻔함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말 한마디가 국민들을 분노케 했죠.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발언인데 이 발언이 있고 난 후 조사를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중 9명은 자신 소유 내지는 임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니들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재산 등록 사항과 2020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산이 공개된 민주당 의원 173명 중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의원은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는 89.6%에 달했는데요. 이 중 본인 혹은 배우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총 113명 65.3%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 중 2명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의원은 18명 10.4%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환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진선미 의원은 서울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지난해 준공된 신축 아파트로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부대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모두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보유 중인 서울 내수동 경희궁이 아침 아파트를 전세 놓고 홍파동 경희궁자이 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부 명의로 경기 성남시 수진동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파트 환상 발언을 놓고 맹공이 쏟아졌는데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오랜 세월 축적되어온 국민인식을 아무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여야를 떠난 우리나라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패거리 정치 문화입니다. 여야의 대결 속에서 여당 속의 또 다른 패거리, 야당 속에서도 서로 다른 패거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패거리 정치 문화는 집단 논리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과 상식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죠.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패거리들에게 힘이 실리기라도 한다면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고 당내 분열의 시간폭탄이 되기도 하는데 저제 민주당에서는 친문계 의원 50여 명이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켰습니다. 개파 정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해체된 부엉이 모임 멤버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게 목표라고 표면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의원 모임이 있죠. 자, 그런데 어제 발족된 친문계 의원 모임은 그 시기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년 4월에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이들 친문계 모임이 집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절개도의 친문계들이 현재 당내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과 이재명의 양강구도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이 10년 전쟁으로 불리는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격한 대립으로 자멸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들의 모임이 당내 반발을 불러오며 차후 민주당 내 분열의 시발점이 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노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TK와 PK 지역 의원들 간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고, 자, 이에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당내 분열 조짐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자, 앞서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보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을 발의하자 조영 원내대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등 내용 수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민심의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오거돈 이슈는 한 방에 날아갔죠. 자,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두 명의 인물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한 명은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준표 의원, 다른 한 명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이야 부산 민심을 받들어 찬성한다 해도 홍준표 의원은 대구가 지역구면서 왜 찬성한다고 했을까요? 자, 보도에 강혜욱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대구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비록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해볼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울경 840만은 가덕 신공항으로 가고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가고 TK 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 신공항으로 가고 서울 수도권 충청 강원 2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러객 물류 중심 4대 관문공항 정책을 채택하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에 촉구한다. 공항 정책을 4대 관문공항 정책으로 대전환하라며 고속도로 KTX에 이은 하늘길 다극화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도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데요. 이 의원은 저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 같은 해안가에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다.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건설해야 우리나라 남부 경제권의 성장을 위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또 다른 허브공항으로서 가장 바람직할까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저 이현주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위해 바람직한 안을 채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부산 독립선언 콘퍼런스를 갖고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아직도 잘리지 않고 있는 조국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역시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롱이 빗받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조국은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처리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며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고 썼습니다. 당시는 19대 총선을 약 40여일 앞둔 시점이었고 9개월 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해였습니다.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조국과 민주당은 이를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조국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죠. 선거용 공약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되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라며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이 과거에 쏟아낸 발언이 그대로 자신과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또 벌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의 약자인 네로람불은 물론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을 따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자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조국은 어제였던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권, 김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자료 분석 결과 부산, 울산, 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신공항이 내년 재보궐선거용이라고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식으로 재포장, 재가공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내뱉은 말에 얼마나 뜨끔했으면 또 이렇게
불이 나게 해명글을 썼을까요? 8년 후 상황이 또 바뀌면 어제 쓴 글에 대한 해명을 2028년도에 또 하시겠습니다. 정경심 선고 공판이 딱 한 달 남았는데 부인의 구속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12월 23일엔 또 어떤 글을 쓸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을 뺀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경호시설 공사 비용을 약 4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으면 경우에 그 많은 국민 세금을 갖다 쓰려는 거냐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신변을 지키기 위한 경호시설에 40억 원을 쓰겠다는 청와대를 향해 야당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양산 사저 경호시설 걸린 예산을 3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계속사업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경호동 등 건설 예산은 27억 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뻔뻔스럽게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요? 안병길 국민의힘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 성역화 마케팅 작업의 일환인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위에선 사저 관련 예산을 별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20년 3월부터 전직 대통령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돼 경비 요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공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라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낮아 부지 면적이 도심보다 훨씬 크고 대중교통이 없어 직원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해 예산이 더 든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 평수가 하나도 커서 그만큼 문재인 집을 지켜야 할 경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산골짜기 시골이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없어 경호원들이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차피 사저에 못 들어가는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경호비 40억 가지고 되겠나? 온 국민이 임기 마치자마자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텐데 1,000억쯤 들여 성을 쌓고 경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말고 훗날 여생이 그렇게 두려우면 북한 가서 북한 인민군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 대통령도 김치가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한국인에게 김치는 꼭 필요한 음식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엊그제 김치의 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치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뜻이었고 그것은 또 사실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은 이제 꼭 자랑만은 아니다. 김치도 좋아하고 잘 먹어야 하지만 샐러드로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스시 먹을 때나 피자 먹을 때나 햄버거 먹을 때도 김치가 있어야 한다면 애국자로 보이기보다는 어쩐지 외골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엿보이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 요즘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거의 배추를 구할 수 있고 김치를 담가 먹거나 아닌 가게, 심지어 코스트코 같은 현지 체인점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다. 김치 먹는 식생활에 관한한 한국에 사는 것이나 거의 똑같다. 그렇지만 김치를 먹는 양은 갈수록 줄어든다. 먹는 음식 역시 습관이기 때문이다. 줄이면 줄일 수 있고 끊으려 하면 끊을 수도 있다. 담배와 다르지 않다. 더구나 김치는 이제 외국인 의사들도 잘 알아서 한인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김치 즐겨 먹느냐고 묻곤 하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반찬이다. 소시지처럼 줄이는 게 좋은 종류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김치 소비량은 쌀과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먹는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세태도 변하고 있어서다. 석 달 뒤면 68세가 되는 대통령에게 왜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느냐고 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의 외골수 단면이다. 특히 소통과 관련된 그의 말하지 않기, 만나지 않기가 대통령으로서는 실격 수준이라 심각하다. 그는 정말 기자회견을 싫어하고 TV 앞에 나와 국민들에게 나라 일을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 기회를 극구 피한다. 사실 이것은 그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1,000만 불짜리 광고 기회인데도 전혀 써먹을 생각을 않는다.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들은 대통령이 방송 좀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곧 중지하고 청와대 중계차로 연결시킬 태세가 되어 있는데 말이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를 포함해 해외 유명 정상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매일 아침 마이크를 잡고 어제 오늘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미국의 장애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저녁마다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국정 전반에 대해 얘기한 노변 담화는 유명하다. 문재인은 말 잘하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모양이다. 아니면 피고인의 무죄나 원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잘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권리, 그 정부와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무죄나 권리를 주장하고 설명하는 데는 열의가 없거나 자신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의 불통이 어쩐지 심하다 했더니 마침 기자협회보가 통계로 그 실상을 고발했다. 김대중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한 횟수가 김대중과 노무현 각각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4회, 문재인 6회라는 것이다. 불통 대통령으로 유명했고 그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근혜와 막상막하인데 공식 기자회견 횟수로 보면 그녀보다도 못한 게 문재인이다. 박근혜는 7번이나 했지만 그는 4번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연례 행사라 2019 기자회견, 2020 기자회견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자신은 박근혜보다 못하고 있으면서 그녀를 불통이라고 비판했으니 그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이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전수조사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의 취임 후 식사회동은 209회로 일주일에 한 번이 조금 더 된다. 이 중에 외교장관 강경화가 포함된 자리가 45회를 차지해 거의 25%다. 심한 편식이고 편애이며 낯가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녀의 능력과 식견이 자주 지적되는 강경화는 이번 개각에서도 유임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의 취임사는 자세히 들어보지 않았고 정독해서 읽어본 적도 없다. 하지만 언론 매체를 통해 그 약속이 달라져 희화화되고 있는 문장들은 외우다시피 하게 됐다. 검색해보니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인 소통에 관한 약속과 선언은 또 이렇게 거창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놀라운 취임사다. 새빨간이라는 형용사는 이런 때 사용하라고 사전에 있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해진다. 직접 언론 브리핑, 퇴근길 시장 시민들과 벽에 없는 대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 어느 것 하나 거짓말 아닌 게 없다. 속된 말로 거기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처럼 완전히 딴판이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은 바라지도 않고 TV에 가끔 나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의 눈과 입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 히스테리를 부리는 광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칼춤인지 캉캉 추민지가 구경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는 판국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야 마땅할 것 아닌가. 막말로 말하면 문재인은 대통령의 책무를 혹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싶다. 국정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하고
대통령은 한가하게 인문학 독서나 하며 사색하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서야 전셋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으며 추미애의 검찰농단이 극에 달해 짜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유유자적할 수는 없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렇게 버티다 퇴임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니 루스벨트나 트루도 같진 않더라도 트럼프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온다. 트위터로 자기 하고 싶은 폭언, 험담, 거짓 주장 등을 제멋대로 띄우더라도 그는 소통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최소한 답답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은 없다.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이 당장 오늘부터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섭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최근 일주일 새 1조 5천억 원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시행 시점보다 앞당겨진 것입니다. 규제 또한 더욱 강화됐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를 영문 약자로 DSR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대출금 1억 원이 넘으면 DSR 40% 규제를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은행은 소득과 상관없이이기 때문에 은행이 당국의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를 내세운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바로 오늘부터 연소득의 200%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이번 주 중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조기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도 DSR 상환 비율 규제는 아니지만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더 빨리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은 지난 13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막차를 타려는 선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신용대출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지켜지면서 당초 목표보다 대출이 너무 많았고 이에 규제 시행일보다 앞당겨서 자체적으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노총이 오는 수요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2법을 압박하기 위해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엔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해 들어선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초까지 연달아 집중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방역당국이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활개치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것저것 잘 빠져나갔던 문정권이 이번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선 어떤 특정 세력을 탁계 삼고 여론전을 펼칠까요?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